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공지영의 섬진 산책 에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기러기 메리 올리버. 네가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참회하면서 100마일의 사막을 무릎으로 길 필요도 없지. 단지 넌 네 몸속에 부드러운 동물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내버려 두면 돼. 나에게 절망을 말해봐. 네 절망 말이야. 그럼 나도 내 절망을 말해줄게. 그러는 동안 세상은 세상대로 굴러가겠지. 그러는 동안 햇살 그리고 굵은 빗방울, 초원과 숲을, 산과 강이 있는 풍경을 가로질러 가겠지. 그러는 동안 높푸른 창공의 기러기 집으로 돌아오려고 다시 방향을 잡을 거야.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너의 상상력에 모든 걸 제공해주는 세상은 거칠고 신나는 기러기처럼 거듭거듭 너에게 말해줄 거야. 이 세상 만물은 모두 가족이고 거기 네 자리가 있다고. 번역 공지영. 프롤로그. 나는 스스로 죽어도 될 이유를 30가지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쳐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감당할 것은 태산과 같았다. 열심히 애쓰며 애지중지 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도화지에 검은 먹물을 확 끼얹어 버린 것 같았다. 그 상대방은 말했다. 어머나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어. 사람들도 말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게 왜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그래? 내게 먹물을 끼얹은 그는 세상이었고 세월이었고 운명이었고 어쩌면 나 자신이었다. 죽을 용기도 없었다. 몇 번 잘 드는 칼을 손목에 대보았는데 엷은 상처만 나도 너무 아팠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이토록 작은 상처는 또 다른 차원의 아픔이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다. 담배를 하루에 3갑 이상 피워댔고 술 없이는 잠들지 못했다. 쓸데없이 들은 것은 많아서 혹여라도 내가 스스로 내 생을 마감할 경우 부모님의 슬픔과 아이들이 평생 지고 가야 할 죄책감 혹은 분노가 떠올라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남에게 피해 입히는 것이 몹시도 싫은 사람이어서 그건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살아갈 자신이 없었고 여기서 그만 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옳게 보였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하다못해 생명보험이라도 받아서 아이들이 남은 생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은 어리석어 보였다. 그때부터 세상 모든 것은 내게 나를 살해할 수 있는 도구로 보였다. 그 생각은 운전할 때 내 차의 엔진이 고장나 이 차가 저 강물로 돌진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부터 시작했다. 커브길에서 마주오는 저 트럭이 나를 덮쳤으면 좋겠다. 이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그냥 기분적인 것들이었다. 미친 척하고 엑셀레이터를 밟아 내가 운전하는 차를 저 절벽 아래로 날려버릴까. 머릿속을 점령해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식은땀이 솟아났던 날들이 있었다. 참 애쓰며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이 고작 손가락질과 물질적, 정신적 파산뿐인 걸까? 툭하면 울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존경스럽거나 터무니없이 미웠다. 외출할 때 1.8리터짜리 생수 2병을 언제나 지니고 다녔다. 침이 나오지 않아 늘
물을 마시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몸이 퉁퉁 부어올라 체중이 난데없이 10kg나 불어났다. 옷이 맞지 않는 것은 그렇다 쳐도 신발까지 들어가지 않아 커다란 슬리퍼를 사서 신고 다녔다.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다. 수치상으로 아직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한의원에 가니 심장에 화기가 가득해 이미 신장이 많이 다친 것 같다고 했다. 어느 병원에서도 딱히 나를 치료해내지 못했다. 그렇게 의사들을 찾아 병원들을 돌다가 스위스 대체요법으로 진료하시는 분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이 내 팔에서 직접 피를 뽑으셨다. 무심코 그분이 뽑는 피를 보고 있었는데 내 왼쪽 정맥에서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때 피를 뽑다 말고 그분이 움찔하셨다. 의사가 놀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피의 색을 보고 나도 놀랐다. 검은 피. 가끔 체했을 때 엄지손가락을 따면 나오던 그렇게 검은 피. 검은 피는 경고였다. 설사 현재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도 곧 신장이 망가질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묻자 의사가 대답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나는 웃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나요? 그런 약이 있나요? 선생님? 내가 비꼬며 말하자 의사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본인 생각의 고통은 내부의 것인가요? 외부의 것인가요? 나는 비명을 지르듯이 대답했다. 저는 잘못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 왔어요. 당연하지. 난 착하고 올바른데 세상이 악하고 내게 못되게 굴었던 것이었으니까. 그때까지 나는 그랬다. 그러자 의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러면 돌파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내가 다시 물었다. 돌파를 하라고요? 의사가 대답했다. 네, 돌파. 밀고 넘어가 버리세요. 돌파하세요. 돌파하세요. 몇 달 동안 그 단어가 내 귀를 떠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그 단어가 위안이 되었다. 어떻게 돌파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였지만 말이다. 7일 같은 밤에 희미하게 보이는 먼 등불 같았다. 지금도 나는 그분께 감사드린다. 신경안정제 한 알 처방해 주시진 않았지만 참으셔 섰던 것 같다. 그 무렵 어떤 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한번 이렇게 해볼래요? 밤새 울어서 비둘기처럼 부은 눈으로 내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대답했다. 그래서 라고 하지 말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잠에서 깨어난다. 창밖으로 푸른 새벽이 당도하고 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커튼을 열면 푸른 새벽 속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밤새 쌍계사 계곡을 내려온 구름이 긴 띠 모양으로 섬진강 위를 통과한다. 동쪽으로 향해 있는 백운산 이마가 분홍으로 물들면 긴 띠 모양의 아침 안개는 더욱 짙어간다. 하늘은 푸르고 백운의 흰 이마는 분홍빛으로 수줍고 흰 밍크 목도리처럼 희고 폭신한 구름띠를 두른 앞산은 초록 빛이다. 초록의 향연, 세상 모든 초록이 한 산에 모여 날마다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다. 새아침은 마치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흰눈 쌓인 벌판처럼 혹은 흰 백사장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내게 다시 주어진다. 나는 그것이 내게 주어지기 위해 아무것도 애쓴 것이 없으니 이것은 온전한 선물이다. 현재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 오늘 친구들이나 후배와의 대화 혹은 인터뷰 중에 주어지는 질문에 나는 대답한다. 아침이면 깨어나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행복하다입니다. 감사하다이기도 하고요. 저는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 보낸 하루만큼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전 행복의 절정에서 죽게 되겠지요.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해지니까요. 사람들은 내 말에 감탄하기보다 어이없다는 표정을 더 많이 짓는다. 나는 젊은 시절 3번의 이혼으로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온갖 구설에 시달리는 60을 앞둔 늙은 여성 작가였다. 남성 작가들은 결혼 횟수로 결코 나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다. 나는 거의 3번의 성폭행 전과자 혹은 3번의 성추행 전과자 남자와 같은 반열이다. 현재 5건의 고소 고발을 당해 경찰서를 오가고 있었고 인터넷을 열면 입에 담지 못할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였다. 인터넷을 열면 일부러 표정을 찌그러뜨리고 찍은 것 같은 내가 보기에도 낯선 내 사진이 내 이름 밑에 도배가 되어 있었다. 대출은 많았고 이자만도 상당했다. 마이너스 통장은 날마다 그 한도를 향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승승장구하지 못했다. 책은 예전보다 팔리지 않았고 계약금을 받아놓은 글의 진도는 나가지 않아서 날마다 편집자들의 전화가 올까봐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었다. 내가 사체로 발견된다면 그리 이상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나는 스스로 죽어도 될 이유를 30가지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정말이지 행복하고 만족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당신들이 지금 무엇을 떠올리는지 대충 짐작은 하지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니까요. 그러자 오래 불행했던 아니 어쩌면 스스로는 평생을 두고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후배가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었는지 가르쳐 주세요. 검은 피를 쏟으시며 퉁퉁 부으셨던 거, 사기를 당하시고 재산을 다 잃으셨던 거, 온 사람들의 음해에 시달리셨고 여전히 시달리시는 거, 배반 당하셨던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는지. 나를 두고 울먹이는 후배에게 나는 약속했다. 내가 왜 일이 되었는지. 언젠가 긴 글로 써주겠다고. 그리고 이 글은 그 약속에 대한 대답일 것 같다. 파트 1.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헤어지고 다시 만난다. 햇살 그리고 모차르트, 어쩌면 섬진강. 섬진강 가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30년간에 걸친 내 공식 육아는 끝났다고 스스로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지리산 언저리를 기웃거렸던 것이었다. 그렇다. 내 공식 육아는 30년 만에 끝났다. 공식 육아란 막내가 만 18세가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걸 뜻한다. 막내가 수능을 보던 날은 경기도에서 강연이 있었다. 오래전에 예정된 강의였다. 6시 반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자로 시험 잘 봤니? 하니까 응 하고 대답이 왔다.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3개 틀렸다고 울고불고 하는 거고 우리 애들은 평생 시험을 잘 본다. 일을 해놓고 결과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내 유전자다. 시험을 마친 아들은 친구들과 만나니 늦겠다고 했다. 그래도 아들 얼굴이라도 보려고 서울 집으로 가는데 차가 몹시 막혔다. 차 안에서 뜻밖에도
잊어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다. 특별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막내 아빠와 헤어져 내가 완전한 독신 생활로 들어섰던 것이 막내 초등학교 입학을 닷새 앞둔 그해 2월이었기 때문이었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대출이 엄청 있는 집 한 채에 아이가 셋이었던 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를 두고 내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했으리라. 그 겨울 빚더미에 올라 밤이면 애들 재우고 날마다 푸르스름한 소주를 2병씩 마셨다. 눈물은 아이들이 다 잠든 후에서야 흘러내렸다. 그러나 몸을 퉁퉁 붓게 한 분노나 슬픔보다 절박했던 건 생계였다. 난 결혼 생활 동안 내가 가진 돈을 다 잃었고 이제 빚더미에 오른 7년 동안의 경력 단절녀였다. 차가 밀리는 2시간 동안 걷잡을 수 없이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한때 지워버리고 싶었던 내 생애였다. 몇 번이고 생각했었다. 아이들만 없었다면 이 집 다 팔아 세계를 떠돌고 싶었다. 아이들 때문에 아무 데도 가지 못했고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다. 쓰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낼 수 없었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글은 써지는 것이 아니다. 글은 쓰는 것이다. 게으른 내가 밤을 새워 마감을 맞추어 보냈다. 돈이 있었다면 위자료라든가 상속 재산이 있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거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단행본을 팔았던 베스트셀러 작가인 내가 다시 생활고에 허덕이며 글을 쓰기 시작해야 했다. 내게는 명품 백 하나, 명품 정장 한 벌 없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본다. 낙관적 시나리오를 쓴다고 말이다. 날 활활 타올 것 같이 분노를 일으키게 하던 그들 덕에 난 신앙을 가졌고 어떻게든 나 자신을 달래고 역경을 돌파하여 평화의 호수에 다다르기를 기도했다. 열심히 많이 기도했다.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진다.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그러고 싶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종교에서 그러지 말라 하시길래 열심히 그러지 않았다. 참으로 그러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생각해보니 나쁜 게 없었다. 인생이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는 결정의 시점을 어디서 잘까 바라볼까의 문제일 뿐이다. 그때 내게 내 생은 많이 나빴다. 내가 불행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내 생은 참 좋다. 지금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어느 시점에서 돌아보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 인생을 잘 살았다 생각하고 죽기 위해서는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든 행복해야 하겠지. 마지막 순간에 이게 뭐야 이러기는 싫으니까. 나는 이제 막내마저 떠나려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에 이 고요를 음악으로도 방해하기 싫어 고요 속에서 술을 꺼내왔다. 나한테 좋은 상을 주고 싶어서였다. 선물로 받았는데 아끼고 마시지 않던 토스카나산 2005년 와인을 땄다. 너무 행복해서 안주 따위는 없어도 되었다. 식전에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이 절로 나왔다. 삶이란 신비한 챕터를 한 장 더 넘깁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역경을 주셨던 것, 고통을 주셨던 것, 오르셨습니다. 아이들이 아니게 다 키워놓고 난 이제야 저는 겨우 약간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지리산으로 날아갔다. 겨우내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는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을 보아두었다. 처음 이 집을 보러 왔던 날은 봄날이었다. 서울은 아직 누런 겨울 풍경이었는데 동네 어귀에
희디흰 매화가 피어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바람도 없는데 흰 꽃잎들이 푸르르 푸르르 졌다. 시골 처녀가 희디흰 광목 치마를 펄럭이며 뛰어가는 것처럼 아름다웠고 모든 진정한 아름다운 것이 그렇듯 가슴 한구석에 생채기가 나듯 찌르르 아팠다. 나는 몇 해 동안 글을 쓰지 못했다. 그래서 돈이 없었고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나는 이 동네에 나온 작은 농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시골집 치고는 아주 작아 70평 정도의 대지에 15평 정도의 건물이었다. 하지만 지리산이 북쪽을 막으며 든든히 서 있고 맞은편으로는 백운산 줄기가 뻗어 있었다. 집 대문을 여니까 마당에서 섬진강이 보였는데 그 물결이 딱 종아리에서 찰랑찰랑 하는 듯 했다. 좁은 마당에 무화나무가 3그루, 자귀나무, 삼복숭아도 있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돈을 다 털어 집을 계약했다. 남은 일들은 내 인생이 언제나 그랬듯 언제나처럼 어찌 되겠지 싶었다. 집은 오래되었고 구조는 아주 불편했지만 나는 이 집을 떠나지 못했다. 낚시꾼들이 앉는다는 간이 의자를 사서 하루 종일 섬진강 가에 앉아 있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이사 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에 블루투스 오디오를 연결해 마당에 얹어 놓는 거였다. 푸짐하게 쏟아져 내리는 햇살 속에서 모차르트가 기가 막히게 어울렸다. 섬진강으로부터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나중에 서울에 가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모차르트를 들었는데 음악은 전혀 달랐다. 소리는 파동이라는데 공기가 맑으면 음이 더 잘 전달되나? 뭐 생각해보니 그런 듯도 한 것 같다. 비가 오면 창가에 바싹 붙어 비를 바라보고 비가 기면 다시 섬진강가에 의자를 하나 내놓고 모차르트를 들었다. 봄과 섬진강과 햇살과 모차르트는 뭐 하나를 떼어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아침부터 무중력 의자라고 부르는 싸고도 좋은 안락 의자에 반쯤 누워 커다란 잔에 든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며 하늘에서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그것이 지겨워지면 의자를 조금 세워 강을 보고 앉아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나를 상처 입히고 싶어 했다. 수많은 모스 보호들처럼 악플과 악성 포스팅이 올라왔다. 가끔 억누르던 공포는 꿈을 덮쳤다. 그러던 나는 이상하게 적어도 아슬아슬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모차르트 혹은 햇살 때문인 것 같았다. 낚시 의자에 앉아 있던 탓에 종아리와 발이 새까맣게 그을렸다.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치유제, 햇살 그리고 모차르트, 어쩌면 섬진강.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햇살 그리고 모차르트, 어쩌면 섬진강. 사람은 홀로 진정하기 어렵기에 오랜 시간을 살아온 자연을 보며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별게 아니란 걸 깨닫고는 진짜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자연스럽다. 사람처럼 조바심 내지 않고 흘러가는 구름이나 냇물처럼 나무를 스치는 바람처럼 내리쬐는 햇살처럼 그런 것들이 자연이다. 애쓰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상처 내거나 상처 입히지 않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배경으로 햇살이 내려앉은 나무를 보는 편안한 주말이 되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이었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